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1급 제84회 기출 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요. 주식회사 경상기업이랍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1번 문항 1월 5일 당사는 면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금성으로부터 기계장치 공급가액 5천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설치 비용으로 3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관련 거래 전부에 대하여 일괄 발급받았다. 기계장치 구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건값이랑 설치 비용이랑 합해가지고 세금 계산서 한 장을 받았다라는 거지요. 자, 부가세 유형부터 파악해 볼게요. 세금 계산서 받았고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데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는다 이겁니다. 왜요? 요 기계장치는 과세 사업이 아니고 면세 사업에 사용할 거다라는 거지. 이 회사는 아마도 과세 사업도 하고 면세 사업도 하는 겸용 사업자인가 봅니다. 그런데 기계장치 구입했는데 그 기계장치는 과세 사업 아니고 면세 사업에 쓸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면세 관련 지출이므로 매입세 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지. 따라서 부가세 유형은 54 불공이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회계 처리는요. 물건값이랑 설치 비용이랑 모두 합해서 자산 계정 과목인 기계장치로 차변 회계 처리하면 된다. 됐죠? 설치 비용 대표적인 취득 부대 비용일 것입니다. 됐습니다.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4 풀공 문제가 접대비 관련 지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 뭐 이런 것들이 자주 출제되는데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던가 지금 보는 것처럼 면세 사업 관련 지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최근 경향의 문제 하나 살펴보았고요. 별표 하나 칩시다. 이런 문제 또 출제될 수 있을 거야. 잘 연습해 두자. 입력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고 날짜 1월 5일입니다. 유형 54 불공이라고. 자, 공급가액은요. 물건값과 설치 비용을 합해서 한 장으로 세금 계산 받았으니까 그지? 5,300만 원을 입력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530만 원일 거고 거래처는 어디요? 주식회사 금성입니다. 전자여부 전자라고 언급되어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자, 불공제 사유 입력합시다. 왜 불공제? 면세 사업 관련이므로 5번을 선택해 주고 자, 분계는 차변을 뭘로? 기계장치로 입력한다. 대변은요. 자, 물건값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외상이다 그지?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자, 물건값은 5천만 원이 물건값인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까지 대변 회계 처리해야 될 거다. 그지? 기계장치 구입했을 때 5천만 원짜리 물건값과 부가가치세 합한 5,500만 원을 지급해야 되니까 대변 미지급금 계정 과목의 금액은 5,500만 원 될 거다. 됐습니까? 그리고 대변에 설치비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했거든요. 대변에 현금 기록하고 자 금액은 설치비, 용역비가 30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 30만 원 있으니까 3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상단, 하단 입력해 보았고요. 54 불공이므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같은 거 나올 여지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단에 적혀있는 5,300만 원과 530만 원 합한 5,830만 원 자체가 기계장치 계정 과목으로 차변 기록될 것이다. 됐죠? 이렇게 분석까지 해보았습니다.
2번 문항 봅시다. 2월 7일 만기 5년 액면가 1,000만 원인 사채를 950만 원으로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에 할인 발행했다. 대금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답니다. 사채 할인비 10만 원이 발생해서 현금으로 지급했다. 사채 발행에 대한 회계처리다. 그치? 액면금액 1,000만 원인데 그것보다 싼 금액으로 950만 원으로 발행했다 이겁니다. 할인 발행이다. 대변에 사채 계정가복 액면금액으로 1,000만 원 적고 차변에 돈 들어오는 거 적습니다. 950만 원 뭘로? 예, 보통 예금으로. 그래서 50만 원, 그지? 1,000만 원에서 950만 원 빼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길 걸로 기대했는데 사채 발행 과정에서 사채 발행비 10만 원이 현금으로 지출되었다 이겁니다. 대변에 현금 10만 원이 지출되었지. 그러다 보니까 사채 발행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 950만 원인 줄 알았는데 10만 원 다시 나가버렸으니까 940만 원이 돈 들어온 꼴이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50만 원이 아니고 60만 원이 될 거다 이거지. 됐지요?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입력합시다. 부가가치세 신고하고는 관계없으니까 그치?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고 날짜는 2월 7일. 자, 대변부터 기록할까요? 대변에 사채 기록하고 금액은 얼마요? 액면 금액인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사채 발행비가 나갔다 그치? 10만 원. 이렇게 기록하고 차변 보통 예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950만 원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값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결론값으로 60만 원으로 도출되더라. 됐죠?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 봅시다. 2월 27일 미국에 본점을 둔 외국 법인 넷인컴에게 8만 달러의 제품을 직수출한다. 선적일은 2월 27일이고 5만 달러는 당일날 2월 27일 날 원화 5,600만 원으로 환전되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나머지 3만 달러는 3월 16일에 나중에 받기로 했다 이겁니다. 기준 환율은 2월 27일 선적일의 기준 환율이 1달러당 1,120원이고 돈 나중에 받기로 했는데 그거 3월 16일의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이랍니다. 부가세 유형 뭡니까? 16 수출입니다. 자, 과세 표준은요.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 공급 시기가 선적일이다. 그지? 자, 과세 표준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인 선적일의 기준 환율로 계산하되 예외적으로 선적일보다 빨리 선수금 받아가지고 선적일보다 빨리 달러를 원화로 환전했을 경우에는 실제 환가했을 때 환율로 과세 표준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요. 자, 5만 달러는 선적하는 당일날 돈 받았고 3만 달러는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그냥 원칙적인 과세표준 방법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겁니다. 선적일보다 빨리 돈 받아서 선적일보다 빨리 환전한 건 없다 이거지. 그래서 과세표준은 8만 달러 곱하기 1,120원 그렇게 계산하면 될 겁니다. 됐죠? 자, 8만 곱하기 1,120 하면은요. 8960000 될 겁니다. 회계 처리는요. 대변에 제품 매출이고 차변에 보통 예금, 차변에 외상 매출금 회계 처리하면 될 거고 회계 처리할 때의
환율은 선적일 2월 27일의 기준환율 요걸로 그냥 회계 처리하면 될 것이지요. 됐습니다. 입력합니다. 2월 27일. 자, 그러면 요거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메뉴 다 끝이. 자, 날짜 2월 27일이고요. 자, 유형 16 수출이고 공급가액은 우리 열심히 계산했다. 그치? 8960000. 그 다음에 거래처는 넷 인컴입니다. 넷 인컴. 자, 매출이 영세월 적용될 때 영세월 구분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치? 직접 수출입니다. 1번 선택해 주고. 자, 분계. 자, 대변의 제품 매출일 거고. 차변. 보통 예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라고요? 5만 달러 곱하기 1120원이겠지. 얼마나요? 5만 달러 곱하기 1120 해가지고 5,600만 원이다 이겁니다. 이게 차변 보통 예금으로 회계 처리되고, 그 다음에는 3만 달러는 돈 나중에 받기로 했어. 그지?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되 금액은 3만 달러 곱하기 1120원이지. 그지? 3360000이 될 겁니다. 자, 외상 매출금 3360000. 그죠? 그래서 차변 계정 과목 두 개 합하면 대변 금액 도출되는데 그 금액은 상단의 영세율 과세 표준과 동일할 것이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4번 문항 보겠습니다. 3월 31일 판매 부서는 보험료, 보험사는 대박보험, 보험료로 3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납부했다. 다음의 계약 현황에 따라 회계 처리하세요. 단 자산으로 인식되는 부분은 정기예금이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랍니다. 자, 보험료 냈다고요?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대변에 돈 낸 거 기록한다. 보통 예금 300만 원. 차변은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우리 그렇게 배웠는데 요 보험은 조금 특이하다 이겁니다. 보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보험료 납부하는 게 3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10만 원은 보장성 보험이고 290만 원은 저축성 보험이라는 굉장히 좀 특이한 스타일의 보험이더라 이거지. 이런 내용 우리 공부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빨리 시간 관리하면서 자신감 있게 입력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거나 또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뭐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빨리 입력하고 넘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거지. 가벼운 마음으로 구경해 보십시오. 이 출제하신 분은요. 요 특이한 스타일의 보험에서 저축성 보험 요 부분은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 뭐 그거를 묻고 싶었나 봅니다.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고요? 정답은 이렇대요. 대변의 보통 예금 300만 원이고 차변을 전부 다 보험료로 처리하지 말고 10만 원만 비용인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하고 코드 번호는 판매 부선이니까 800번대 코드다. 그치? 290만 원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자산으로 처리해라 이겁니다. 뭘로? 계정 과목은 문제에서 제시해준 정기예금으로. 됐습니까? 이렇게 입력하십시오 라고 출제한 것이랍니다. 이 내용을 뭐 조금 틀려도 돼. 자신감 있게 빨리 입력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됐지요? 그리고 정기예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거래처 입력 안 한다. 그지? 그런데 문제에서 뭐 대박보험이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물론 실기평 프로그램에서 대박보험이라는 거래처를 조회하여 보면 조회되지가 않아. 거래처 입력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긴 해. 그러나 뭐 조금 더 뭐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뭐 조금 더 문제를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뭐 거래처 입력하는 거를 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자, 정기예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이 부분에 문구 좀 추가 부탁드립니다. 정기예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
입력은 생략할 것, 그죠? 이 문구를 좀 추가 부탁드립니다. 됐지요? 분석해봤고 입력합니다. 3월 31일. 자, 대변의 보통예금 300만 원 입력. 차변에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800번대 코드, 그치? 얼마? 10만 원. 나머지 290만 원은 자산 계정 과목,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정기 예금이라는 그 계정으로 처리하고, 말씀드렸듯이 거래처에서 뭐 대박 보험이라고 검색해봤자 검색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문구를 좀 보완했다 이겁니다.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자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정기예금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출제자가 요구하고 있는 분계였다. 됐지요? 넘어갑시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고, 참고로 뭐 이렇게 문제가 기출되었으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분석하여 보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자, 4, 5년 정도 전에 보험회사에서 이러한 보험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그냥 경쟁적으로 막 팔아 제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에 대한 분계가 출제된 거라고 분석이 되네요. 가볍게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자, 보험 상품. 계약은 누가 있다고요? 회사가 있다고요. 피보험자는 누구라고요? 판매부 임직원이라고요. 수익자는 누구라고요? 회사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자, 회사가 보험 계약했는데요. 보험료 납부 당연히 회사가 한다 이겁니다. 피보험자가 누구라고? 회사 임직원이라고. 판매부 임직원이 다치면은 보험료 냈으니까 보험금을 받는답니다.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면 누가 받는다고요? 회사가 돈 받는다 이겁니다. 이러한 보험 상품이라는 겁니다. 4, 5년 전에 CEO 은퇴 설계라는 이름으로 막 아주 이러한 보험 상품을 많이 팔아제꼈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피보험자가 뭐 판매부 임직원이진 않겠지.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품에서 피보험자는 CEO입니다. 대표이사. 자,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 홍길동 유산균 회사랍니다. 유산균 제품 만드는데 홍길동이라는 학계에서 굉장히 저명한 유산균에서 저명한 박사님이 만든 회사더라 이겁니다. 이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홍길동이라는 CEO입니다. 그 회사 자체를 보아도 법인이기는 한데 실제로 보면 뭐 주식의 대부분을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 이거지. 이런 회사에 있어서 홍길동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 그지? 홍길동이 다치면 큰일 나니까 홍길동이 다쳤을 때 돈 받을 수 있는 보험을 회사 이름으로 든다 이겁니다. 말 됩니까? 자, 요런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회사의 대표이사인 홍길동한테 간다 이거지. 자, 이런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요거 좀 가입해 주세요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런 거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소득세법에서 이런 내용 배웠습니다. 직원이 다쳤을 때 돈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런 보험이 있을 때 보험료를 누가 내야 됩니까? 당연히 나중에 직원이 다쳤을 때 돈 받는 사람이 직원이니까 직원이 보험료 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험료를 회사가 내주는 경우 뭘로 본다고 했습니까? 직원이 내야 될 돈을 회사가 대신 내주니까 직원에 대한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본다라고 소득세법에서 공부했잖아. 그지? 단 예외적으로 연 70만 원 이내의 단체 보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인정해 주고 있었다 겁니다. 그거하고 지금 비교되는 겁니다. 그거는 수익자가 누구라고요? 회사가 아니고 직원이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수익자가 회사다는 거지, 회사.
중요한 사람이 다쳤을 때 회사가 돈 받는 그런 보험 상품을 납부하는 거다 이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성격의 보험 상품이라는 거지. 그때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강조하던 부분이 이겁니다. 수익자가 직원 자체면은 이러한 보험료 납부하는 게 그 피보험자, 즉 직원의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므로 세금이 올라가는데 이러한 보험 상품은 수익자가 회사다 보니까 요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서 CEO의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 가지고 보험 상품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돈 받게 되면 그게 누구한테로 귀속된다고? 회사 이름으로 귀속된다고. 회사 이름으로 귀속된 거를 그 주인공인 CEO가 가져가려면 다시 세금 납부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래서 세금 절감 효과가 뭐 크게 있는 건 아니고요. 굳이 효과를 따진다면 지금 돈 좀 있을 때 미래를 위해서 저축 상품 드는 거다라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뭐 그러한 보험 상품이었습니다. 그런 보험 상품에 대한 회계 처리라는 거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290만 원, 요 저축성 보험 부분을 뭘로? 지금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지금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을 거다, 그지? 그런 건 아니라고. 뭐 어떻게? 290만 원 요 부분은 현재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인명계 보았잖아. 290만 원 이거. 이거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굉장히 좋겠지. 법인세가 절감되니까. 그런 건 효과 없었어. 아시겠죠? 이런 내용이 출제된 것입니다. 됐죠? 듣고 보니까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이다라는 생각 드십니까? 그런 겁니다. 또 출제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다, 그지? 그래서 가볍게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지요? 자, 문제 2번. 자, 다음 주어진, 자, 그러면 정신사나우니까 열려있는 메뉴 다시 전부 닫읍시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자, 문제 2번 넘어갑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 1번 문항. 당사는 201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2019년 7월 20일에 완료한 후 다음의 내용이 누락된 것을 발견해서 2019년 8월 20일에 수정신고하고자 한다. 수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세요. 자, 아시겠죠?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자, 계속 진행할 거고요. 자, 우리 문제 요 내용으로도 그대로 풀 수 있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구를 좀 수정하고 문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원래 법정기한은 7월 25일이잖아. 그런데 우리 회사는 조금 빨리 했다 이겁니다. 7월 20일에. 그렇다 하더라도 납부 부성실 가산세 일수 매길 때는 언제부터 한다고요? 7월 20일 기준으로 일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 법정기한인 7월 25일부터 일수를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실무적으로 이론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다, 그지? 그러한 내용이 출제된 겁니다. 우리가 강조했던 부분이. 다만 이 문제에서는 법정 기한이 7월 25일인 게 너무나 당연하니까 자료가 자체가 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실무적으로 보면 만약에 7월 25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면 확정 신고를 7월 25일이 아니고 7월 26일 또는 7월 27일까지 할 수도 있는 게 인정된다 이겁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법정 기한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019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법정 기한은, 자, 법정 기한을 끼워 넣습니다. 자, 이쪽 자리가 좁다, 그지? 요 위에다가 예쁘게 끼워 넣습니다. 자, 여기다가 법정 기한은 2019년 7월 25일. 됐죠? 요 내용을 좀 여기 신고와를 요 사이에 좀 끼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뭐 토요일, 일요일 이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뭐 그 뜻입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행이라는 용어보다 발급이라는 용어가 조금 더 일반적이거든요. 중요하지 않지만 발행을 발급으로 좀 수정 부탁드립니다. 됐습니까? 요 두 군데 좀 문구 보완한 다음 이제 문제 풉니다. 자.
일기 확정 부가가치 신고를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뭔가 누락되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수정 신고하자 이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 누락된 내용 봅니다. 매출이 누락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매겨지겠네. 됐습니까? 6월 20일에 공급한 매출이 있거든요. 거래처 금액 나와 있습니다. 외상 거래랍니다. 요거에 대해서 6월 20일에 공급했다면 6월 20일에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7월 10일까지는 발급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 매출에 대해서 7월 24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겁니다. 무슨 발급입니까? 법정 기한보다 늦었어. 그러면 지연 발급 아니면 미발급입니다. 지연 발급, 미발급 구분 기준점은 언제? 확정 신고 기한 7월 25일입니다. 7월 24일 날 발급했으니까 7월 25일보다는 빨리 한 거다, 그지? 따라서 이거 뭐라고? 미발급은 아니고 지연 발급입니다. 지연 발급 가산세 몇 프로? 1%가 매겨질 것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신고 누락되었고 납부 누락되었으니까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매겨질 겁니다. 됐습니까? 자, 위 누락분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수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기로 한답니다. 신고 불성실은 일반 가산세 적용한다. 부당행위 아니야.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신고 불성실, 괘씸죄는 40%나 높은 세율인데 일반적이니까 10%의 세율을 매긴다 이겁니다. 자, 파악됐죠? 자, 먼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합시다. 자, 날짜는요. 7월 24일로 해야 됩니까? 6월 20일로 해야 됩니까? 당연히 6월 20일이잖아. 6월 20일에 공급한 거 아닙니까? 그죠? 공급 시기 6월 20일이고 사실은 6월 20일 날 세금계산서 발급했었어야 돼. 그런데 그거를 늦게 7월 24일에 발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 연월일은 당연히 공급한 날인 6월 20일로 작성 연월일을 작성하고 입력하고 발급 자체를 7월 24일 날 발급을 하다 보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늦게 하다 보니까 지연 전송 가산세가 매겨질 수밖에 없다 이거지. 됐죠?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제 조회가 될 겁니다. 이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작성 연월일로는 6월 20일로 딱 기재가 되어 있고 발급한 날은 지연 발급 그지? 지연 발급 그지? 지연 발급 가산세가 매겨질 거고 이 세금 계산서에서 이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국세청 사이트 홈택스에서 이제 조회가 될 겁니다. 요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작성 연월일은 6월 20일인데 발급 일자는 7월 24일이니까 요 두 개 일자를 보는 순간 국세청에서 딱 파악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이 회사가 지연 발급했구나라고 딱 파악할 수 있다 이거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날짜는 6월 20일로 한다. 자, 유형은 11 과세고요. 자, 공급가액 1,000만 원, 부가가치세 10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명왕성, 전자여부 전자라고 적혀있다 그지? 자, 분계는요. 대변의 제품 매출 맞다 그지? 차변의 외상 거래라고 했습니다. 차변의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합니다. 부가가치 탭 누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엽니다. 일기 확정 4월부터 6월까지에 대해서 보십시오. 정기 신고를 이미 했다 그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 수정 신고입니다. 수정 신고 선택하시고 1차 수정 신고 이렇게 입력하면 아래쪽 화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애당초에 일기 확정 신고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잘못되었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잘못된 부분, 즉 누락된 거 한 건 있으니까 그 부분 새롭게 반영해서 이렇게 이제 다시 수정 신고할 거다 이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11 과세 유형을 입력했다, 그지? 요 부분이 이제 새로운 수정 신고서에 이제 반영될 거다, 그지? 그래서 기존에 신고된 내용은 과세면서 세금계산서 발급한 부분이 5억 원 공급가액으로 신고되었었는데 조금 전에 1,000만 원짜리 추가로 입력했으니까 이제 수정 신고서에는 어떻게 5억 1,000만 원으로 이렇게 금액이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마무리해야 될 작업은 뭡니까? 이제 가산세만 추가 작업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내용에서 가산세 여기 란에 커서 위치시키면 안내가 나타난다, 그지? 자세한 내용 보려면은 탭 키를 누르세요. 탭 키 누릅니다.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고요. 기존에 신고했을 때는 가산세 하나도 없는 걸로 신고했는데 수정 신고할 때는 이제 가산세를 반영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자, 과소신고 가산세 출발점은 뭡니까? 납부세기입니다. 매입은 잘못된 거 없고 매출이 하나 누락됐다, 그지? 매출세기 100만 원이었습니다. 곱하기 10%. 10만 원이 원칙적이지만 6개월 내에 수정 신고한다면 50% 감면 가능하다, 그지? 6개월 내에 수정 신고하는 거 맞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10만 원 곱하기 50% 5만 원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납부부성실료 출발점은 납부세액이니까 이 문제의 경우 매출세액입니다. 100만 원 여기서 출발하되 10만 분의 25 하루에 따박따박 10만 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가산세가 붙는데 며칠입니까? 이제 일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중요하다고 있습니다. 7월 20일에 우리 회사가 신고했다 하더라도 납부부성실 일수 계산할 때는 법정 기한인 7월 25일의 다음 날 7월 26일부터 따박따박 일수를 계산해야 된다 이거지. 이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강조드렸던 부분이다, 그지? 자, 일수는 며칠입니까? 자, 7월 26일부터 일수 셀 건데, 자, 며칠 날 수정 신고했다고요? 8월 20일에 수정 신고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요 일수를 계산하면 되겠지. 자, 7월 달은 6, 7, 8, 9, 10, 11, 6일이고 8월 달은 20일이니까 26일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100만 원에 대해서 100만 원 곱하기 25 나누기 10만 하면은 하루에 250원씩 가산세가 붙는데요. 곱하기 26 하면은 6,500원 그렇게 계산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금액 까먹기 전에 입력합시다. 자, 납부부성실 출발점은 100만 원이야. 자, 납부 지연 일수 계산, 자, 법정 기한이 우리가 제시된 걸로 문구를 수정했다, 그죠? 그러면 요 프로그램에서 일수 자동 계산하는 기능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납부 기한은 2019 7월 25일이고 실제 수정신고 다시 한 날은 수정신고 납부한 날은 언제라고요? 2019 8월 20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일수 계산했던 26이라는 것이 보조창에서 자동으로 계산된다, 그지? 여기서 확인 버튼 누르면 6,500원이라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자동 계산 표시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과소신고 가산세, 그지? 신고 불성실. 자, 출발점 100만 원이었고 원칙적 가산세 10만 원이지만 50% 감면 가능해서 5만 원이 결론값이었다. 그 다음에 지연 발급이다, 그지? 지연 발급 62번 라인에 입력하면 되겠다. 출발점은 공급가액이었다, 그지? 1,000만 원 곱하기 1% 1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가산세 금액 합하면 156500 되겠습니다. 됐죠?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자, 수정신고서까지 작성 끝났고, 그래서 결론값은 27번 라인의 결론값은 1115650이라고 도출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이거네요.
저장하고 닫으시면 되겠다. 됐죠? 별표 칩시다. 우리 이론편에서만 강조드렸던 설사 7월 20일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납부부선시일 가산세 일수 매길 때는 법정 기한인 7월 25일 요거 기준으로 매긴다라는 그 내용이 출제되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표시할 수 있겠고요. 또 유사한 스타일로 출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됐지요? 자, 2번 문항 봅시다. 다음은 2019년 2기 확정 신고 기간의 매입 자료이다.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매입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요 서식 작성하고,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한 세금 계산서 매입의 경우 뭐 작성해야 됩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요 서식 작성해야 된다, 그죠? 요 두 가지 서식을 작성하십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매입처는 모두 일반 과세자랍니다. 우리한테 물건 판 상대방은 간이 과세자 하나도 없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직원 개인 카드 번호는 이렇답니다. 됐죠? 요 두 가지 서식 작성하는 문제다. 별표 쳐주십시오. 우리가 이론편과 실기편에서 굉장히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그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결론 이거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할 때 매입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석된다. 세금 계산서 받으면 매입세 공제 받든 못 받든 모두 반영돼야 된다, 그지?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매입세 공제 못 받는 부분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라는 서식이 작성된다 이겁니다. 그와 달리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 내용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라는 곳에 그 상세 내용이 기재된다라고 했지.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경우로서 거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경우는 아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다, 그지? 그 개념을 알아야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요거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또 유사하게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됐습니까? 이제 하나씩 파악해 봅시다. 자, 5가지 내용이네요. 첫 번째, 10월 11일 뭐 회사 이름 이렇고, 자, 공급 대가 이렇고요. 자, 증빙은 세금 계산서 받았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1998cc 업무용 승용차 수리비랍니다. 뭡니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지출로서 매입세 불공제다 이겁니다. 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므로 매입세 공제 못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불공제되는 내용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기재하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 가지 내용씩 읽으면서 바로바로 서식 작성하는 식으로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임명 메뉴는 필요 없으니까 닫아버립시다. 자, 우리가 작성할 거는 only 2가지 서식이야.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 서식은 어디라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라는 서식. 자, 기간은요 2기 확정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탭이 4개 있는데 그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내역이라는 탭에다가 그 내용 입력한다, 그지? 자, 불공제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입니다. 동그라미 3번 쪽에다가 적으면 되겠다. 됐습니까? 매수는 한 매다, 그지? 1매. 공급가액은 공급 대가라는 것은 공급가액 플러스 부가가치세를 의미한다, 그지? 그래서 공급가액 쪽에는 30만 원을 입력하면 될 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내용. 11월 2일 아름다운이라는 회사고요. 뭐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 대가 이렇고, 국민 법인카드랍니다. 법인카드다 이겁니다. 자, 법인카드로 결제한 거고, 거래처 담당자와 식사해서 접대한 거랍니다. 거래처
직원하고 밥 먹고 밥값 내가 냈다 이겁니다. 법인카드로. 자,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톡 튀어나올 겁니다. 여기 적혀있는 자,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겁니다. 왜? 접대 관련 지출이므로.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세에 반영된다 안 된다? 전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금 캔슬 받았다면 불공제로 반영돼야 되겠지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으면서 엔드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세 자체에 전혀 반영될 필요 없고 따라서 이 내용은 매입 매출전표 입력 메뉴가 아니고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그냥 입력하면 되는 거다 이거지. 됐죠? 자, 요 내용의 경우 그러면 지금 작성하려고 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요 서식에 작성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제가 굉장히 강조드렸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요런 게 출제된다 이겁니다. 요 내용은 요 문제를 풀매에 있어서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한 정보일 뿐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우리 이론에서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 회사 이름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거는 부가세 신고서 자체에 반영이 될 필요가 없는 거다. 그지?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자, 정리해 보았다. 첫 번째, 매입세 불공제 사유. 지금 보는 접대 관련 지출, 비영업용 수용차 관련 지출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상대방이 간이 과세자면은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그지? 그런 거 빼야 된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상대방은 전부 다 일반 과세자입니다라고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 상황이다. 세 번째, 업종이 다군 업종,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는 업종 있잖아, 그지? 전세 버스 제외한 여객 운송업, 입장권 발행 사업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군 업종은 세금 캔슬 발급 못하는 업종이니까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출연내자. 그리고 비록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출연해야 될 거 하나 있었다, 그지? 아주 예외적이지만 하나의 공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도 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받고 둘 다 받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는 철저하게 세금 계산서가 우선되니까 그 부분도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될 필요 없다 이거지.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이쪽에 반영될 필요가 없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됐죠? 우리 이론편 실기편에서 강조했던 이 부분 다시 한번 딱 개념을 정리해 두자. 됐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입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오피스몰에 대한 거고, 자, 직원 카드인 국민 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직원 카드로 결제해가지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아도 회사는 당연히 그 부분 회사 비용 처리할 수 있고 회사가 매입세 공제 받을 수도 있다라고 했다, 그지? 자. 자, 그 직원 카드고요. 자, 그 내용을 보니까 관리부 문구 대금이랍니다. 관리부에서 쓸 문구, 뭐 볼펜 뭐 이런 거 구입하면서 직원 개인 카드로 썼다 이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직원이 내 카드로 회사 경비 썼습니다라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회계팀에 제출해가지고 회계팀에서 확인하면 그 직원한테 돈 줄 겁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그 부분 비용 처리할 수 있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이거지. 됐죠. 그래서 이 부분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부가가치 신고세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요 서식에 요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될 것이다. 됐습니까? 입력합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메뉴 열고요. 10월부터 12월. 자, 날짜는 언제요? 11월 11일. 자, 구분은요. 자, 구분 안에 커서 위치시키면 아래쪽에 안내가 나타난다, 그지? 현금, 복지, 사업, 신용 중에서 하나 고르세요 라고 안내가 나타나고요. 자, 현금은 현금 영수증이고 복지는 화물 운전자 복지 카드고 자, 신용카드일 경우에는 3, 사업 아니면 4, 신용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3, 사업은 뭐라고요? 법인카드. 신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임직원 카드, 개인 카드를 말하는 것이다. 됐죠? 자, 이 경우는 개인 카드니까 신용 4번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공급자는
누구요? 오피스몰. 자, 카드 번호는 1111 그지? 자, 1111 2222 3333 4444 됐습니다. 금액은요. 38500이 공급 대가니까 38500 나누기 1.1 하면은 35,000원 나옵니다. 그거를 공급가액 쪽에 적어줍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내용 봅시다. 주식회사 신성이라는 곳에서 구입한 거고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랍니다. 내용을 보니까 원재료 구입한 거랍니다. 이거는 뭡니까? 세금 계산서 받았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다, 그지? 그러면 이거는 그냥 정상적으로 세금 계산서 받은 거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세금 계산서 수치보드로만 반영되면 되고 불공제 쪽에는 전혀 반영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쪽에는 반영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출제된다. 요거는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 12월 18일의 구입 회사는 잡크로스라는 곳에서 구입한 거고 증빙은 현금 영수증 받았고요. 총무부 일용직 구인 수수료랍니다. 회사 업무하려고 지출했고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영수증 받았다 이거지. 이거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잖아, 그지? 당연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요 서식에 기재가 될 것이다. 됐습니다. 자, 12월 18일. 자, 내용은 구분 안에는 뭐 1번 현금 적으면 되겠고요. 공급자는 잡크로스. 자, 현금 영수증이니까 카드 번호 같은 거는 공란으로 비우고 넘어가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금액은 55,000원 중에서 공급가액은 5만 원이다, 그지? 이렇게 입력하면 요구하는 내용 전부 작업 끝났습니다. 결론 냅시다. 총 5가지 내용 중에서 두 번째와 네 번째 내용은 입력할 필요 없고 하나, 둘, 셋, 세 가지 내용만 해당되는 서식에 딱딱 입력할 줄 아는지 묻는 문제였습니다. 됐지요? 자, 메뉴 저장하고 닫고 넘어갑시다. 문제 3번 결산 문제요. 1번 문항 당사는 12월 31일 생산부서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 DB형으로 3,500만 원 보통예금으로 납입했고 퇴직연금 운용자산 DB의 운용 결과 이자 40만 원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세요. 수동계산이고요. 자, 대변에 보통예금 3,500만 원 적어주고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3,500만 원 적으면 되고요. 그지? DB형 퇴직연금 불입했는데 하필 12월 31일에 불입하다 보니까 12월 31일자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자 40만 원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DB형의 경우 연금 불입한 돈 주인 누구라고요? 회사라고요. 그러면 이자 생기면 그 돈 주인도 회사입니다. 그러면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 인식하고 40만 원. 그만큼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늘어나겠지. 40만 원.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차변을 뭐 퇴직연금 운용자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 두 개 합해서 3,540만 원으로 그냥 하나로 입력하면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입력할게요. 일반전표 입력 메뉴 12월 31일 자,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3,500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으로 40만 원. 그래서 차변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인데 금액이 3,540만 원 될 것이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당사의 결산 전 외상 매입금 원장에는 미국에 소재한 KAC사의 외화 외상 매입금 잔액 25,500달러가 남아있다.
2019년 3월 5일 매입 시 환율은 1달러당 1105원이었고 기말 환율은 1달러당 1095원이다. 기말 현재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하는 거다 이겁니다. 자, 기말 환율로 계산해 보면 금액 얼마라고요? 1095 곱하기 20500 하면은 22447,500이라고.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라고요? 발생 당시 환율이 11059 곱하기 20500 하면 2265250입니다. A 빼기 B 해보면 마이너스 계산된다, 그지? 마이너스 205000 나오고요. 요거 회사 입장에서 나쁠 거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왜? 부채가 작아졌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 부분만큼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수익을 인식하고 차변의 부채의 감소, 외상 매입금으로 차변 회계 처리하면 될 겁니다. 됐습니다. 자, 수동 계산이다, 그지? 자, 대변의 차변 부채 기록할까? 차변의 부채의 감소,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거래처는 KAC. 금액은 205,000. 뭐 금액을 뭐 토탈 금액 계산해서 뭐 했지만 조금 더 빨리 분석해 본다면 환율이 지금 떨어졌다, 그지? 떨어짐에 따라서 부채가 감소한다 이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 본 겁니다. 그런데 1달러당 얼마씩 이익 본 겁니까? 1095랑 1105랑 차이는 1달러당 10원씩 이익 본 겁니다. 그 토탈 몇 달러? 20500달러. 그래서 10 곱하기 20500 하면 조금 더 빨리 숫자 분석할 수 있겠지. 됐습니다. 205,000이라는 금액 한 번 더 분석해 봤고요. 자, 이제 대변 입력합니다. 외화 환산. 자,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수익을 대변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됐지요? 3번 문항. 2019년 7월 1일 주식회사 목성에게 5천만 원을 차입하고 연 이율 10%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자는 1년이 되는 날에 지급하기로 했고 2019년 12월 31일에 현재 미지급하였다. 7월 1일에 돈 빌렸는데 이 1년치 이자를 내년 6월 30일에 주기로 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12월 31일 입장에서는 미지급된 상태다 이거지. 단 이자 비용은 월할 계산하고 미지급 비용 계정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계 처리? 올해 12월 31일에 차변 돈 아직 안 나갔지만 이자 비용 인식해야 되겠고 대변의 그 부분을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다. 그지? 자, 1년치 이자가 얼마입니까? 5천만 원 곱하기 10% 500만 원입니다. 요게 12달치 이자인데 자, 12달치 이자 중에서 자, 올해는 몇 달치를 인식해야 된다고요? 7, 8, 9, 10, 11, 12. 그지? 6달치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반인 250만 원만큼이 올해 이자 비용 및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금액이 되겠지. 그지? 그죠?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수동 계산이다, 그지? 이렇게 입력, 차변, 대변 입력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미지급 비용에 대해서 거래처가 입력이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문제의 경우 주식회사 목성이라고 이렇게 거래처가 제시되어 있다 보니까 뭐 거래처 입력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거다, 그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 문구 하나 수정해서 연습하기로 합시다, 그지? 뭐 거래처에 대해서 불필요한 혼란 줄 수 있으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지급 비용 계정을 사용하기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사용과 하기로 한다 요 사이에 문구 추가 부탁드립니다. 미지급 비용 계정을 사용하고 거래처를 입력하기로 한다. 입력하기로 한다라는 그지 뭐. 이런 거래처에 대한 문구 보완해서 연습해 주기로 합시다. 말씀드렸듯이 실무에서는 미지급 비용에 대해서는 거래처 입력 안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올해에 12월 31일에 이렇게 회계 처리했고, 그러면 내년도 그지? 내년도 6월 30일에는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고요? 차변, 대변 볼 때 이 돈이 이제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500만 원만큼이 뭐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나간다라고 가정합시다. 현금 500만 원 이렇게 나갈 때 500만 원을 전부 다 내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돼. 그 중에서 절반만큼은 올해의 비용이었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내년 회계 처리할 때는 500만 원 중에서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올해의 분이 얼마인지 내년 분이 얼마인지 분석해 봐서 250만 원만큼은 올해 분이니까 이미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차변에 부채 감소 미지급 비용 으로 기록하고 나머지 250만 원만 내년의 비용인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지.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원가 회계에서 원가의 흐름에 있어서 뭐 역분계라는 거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자 줄 때마다 올해 분이 얼마지 작년도 분이 얼마지 뭐 그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한다고 해서 내년 1월 1일에 실무에서는 내년 1월 1일에 올해 말에 했던 분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대로 역분계 해버린다고 했어. 차변을 미지급 비용 250만 원, 대변 이자 비용 250만 원. 그리고 6월 30일에 이자 줄 때는 뭐 올해 분이 얼마인지 뭐 작년도 분이 얼마인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돈 주는 거를 전부 다 현금 500만 원을 전부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자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요 두 날짜의 분계를 합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결론값이 도출된다는 것이지. 됐죠? 이자 비용이 차변에 500만 원, 대변에 250만 원 기록되어 있으니까 차변으로 딱 순액 따져보면 250만 원 남잖아. 그치? 뭐 이렇게 실무에서는 돌아간다는 거지. 그 다음 연도 1월 1일에 역분계를 이렇게 해버리다 보니까 굳이 12월 31일 결산할 때 미지급 비용에 대해서 거래처를 입력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실무에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미지급 비용에 대해서 거래처가 제시 안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문제는 뭐 출제하신 분이 거래처를 입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출제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실무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뭐 거래처 입력하기로 한다라고 문구를 추가한 것이다. 됐지요? 됐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자, 거래처 입력하는 걸로 문구 수정했으니까 그것대로 입력할게요. 자, 차변에 이자 비용 돈 아직 안 나갔지만 비용 인식하는 거야. 2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다. 그지? 거래처 입력해 주기로 했으니까 뭘로? 주식회사 목성으로 입력해 줍시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 재고자산 실질조사 결과 기말력이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성취와 위수탁 계약을 맺어 단기 발송한 제품 중에서 수탁자가 아직 판매하지 않은 제품 200만 원은 실질 재고조사 결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재고자산에 대한 자동 계산 작업이다. 그지? 기말 재고 금액을 따박따박 입력하되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 창고에 있는 금액은 요건데
우리가 홈쇼핑에 우리 물건 좀 팔아주세요라고 맡긴 게 있더라 이겁니다. 아직 고객한테 안 팔리고 남아있는 거랍니다. 그러면 우리 창고가 아니고 홈쇼핑 창고에 있지만 엄연히 200만 원은 누구 물건? 우리 물건이다 이거지. 이런 거를 우리 적성품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지? 요거 우리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되므로 제품의 재고 금액을 1,150만 원 아니고 1,350만 원으로 입력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정확한 매출 원가가 도출될 것이다. 됐습니까?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자동 결산. 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12월. 자, 원재료 재고는 500만 원. 제공품 재고는 750만 원. 제품 재고는 그지? 1,35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요. 상단에 전표주가 클릭하자. 됐습니다. 자,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자, 이제 원천징수 문제 봅시다. 문제 4번, 1번 문항 봅시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박기석, 주민번호, 사원번호는 100번, 세대주, 요 사람의 사원 등록증, 부양가족 명세 탭 작성하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중 연말정산 입력 탭 작성하세요. 됐죠? 다음 주민번호는 모두 올바른 거고요. 기본 공제 대상자 아닌 경우도 부양가족 명세 입력한 다음 부라고 체크하십시오. 부라고 표시하십시오. 박기석 씨와 생계에 같이 하는 동거 가족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는 전업주부로서 소득 없고 장남은 고등학생인 일용 근로자로서 일당 8만 원씩 60일간 소득이 있다. 자, 장남에 대해서 고등학생이니까 나요건 충족할 거고, 자, 소득금의 요건 판단해야 되는데 일용 근로자 아르바이트 했다 이겁니다. 아르바이트에서 돈 받는 거는 전부 분리과세니까 소득금액 요건 따질 때는 소득 하나도 없는 걸로 본다 이겁니다. 그지? 소득금액 요건도 충족한다라는 것이 결론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 부친과 모친의 경우 주거 형편상 2019년 10월 5일에 이사했다. 이사해도 주거 형편상 이사한 경우 주거 형편상 별거 인정하는 거니까 생계 같이 하는 걸로 보아준다 이겁니다. 부친은 토지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2천만 원이 있답니다. 소득금액 요건 판단할 때 종합과세되는 종합과세 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모두 합해가지고 100만 원 따져본다. 그지? 자, 부친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이 2천만 원 있으니까 부친은 소득금액 요건은 충족 못하구나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됐습니까? 자, 내용 파악했고, 자, 그럼 요 가족관계 명세서에 기재된 사람들 전부 부양가족 탭에다가 입력하면서 기본공제 대상자 되는지 아닌지를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네요. 자, 사원 등록, 자, 원천징수 탭 누른 다음 사원 등록 메뉴 엽니다. 자, 박기석에 대해서 부양가족 소득 명세, 부양가족 명세 탭 이제 작성 시작합니다. 자, 남성이다, 그지? 부녀자 공제 같은 거 해당 사항 없을 거고 한부모 공제 혹시 해당 사항 있는지 파악해 봅시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다, 그지? 그래서 이 박기석의 경우 한부모 공제도 해당 사항 없고 뒷부분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추가로 작업할 거 없구나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부터 입력할까요? 자료 보면서 저도 입력할게요. 자, 부 이름이 박일호입니다. 박일호. 자, 주민번호가 제일 집중해야 되는 시간. 자, 40051 6 105 1328. 아이고, 자. 나이는 79세인데 그지? 소득금의 요건 추적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부라고 체크하자. 자, 그 다음 모입니다. 신현진. 자, 4500
0819 2015 620의 자 소득금액 요건 따로 없잖아, 그지? 요건 충족하는 거고요. 나 요건 충족합니다, 그지? 그리고 70세 넘는다, 그지? 경로우대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입니다. 배연정. 자, 720101 2101 011. 자, 배우자 소득금액 요건 충족한다, 그지? 전업주부라고 했다, 그지? 기본문제 대상자 되니까 배우자라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4, 자녀입니다. 자, 박서진이 장남인가 보다, 그지? 아르바이트에서 돈 좀 받았지만 그거 소득금액 요건 모두 충족하는 걸로 본다 이겁니다. 자, 02 11 20 30 51 317 됐죠? 17세 그지? 나 요건 충족하고 소득금액 요건 충족하므로 20세 이하라고 체크하면 된다. 그리고 나이 17세니까 그지? 자녀세액 공제 중에서 7세 이상 자녀세액 공제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자녀라는 란도 자동으로 체크될 것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 박서희. 040801 4105 123 됐습니다. 15세고 소득금액은 충족할 거야. 그러면 20세 이하 체크하면 되고 7세 이상 자녀세액 공제 가능하므로 자녀란도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원등록 메뉴의 부양가족 명세 탭 작업 끝났고요. 자, 이제 알았죠? 홈택스 자료 보면서 공제 대상 지출 금액을 입력해 보면 되겠네요.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열고, 자, F2 버튼 눌러서 박기석 사원 불러옵니다. 자, 내용 보면서 바로바로 입력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본인의 자동차 손해보험료 공제된다, 그지? 일반 보장성 보험료. 장남의 생명보험료 공제된다, 그지? 일반 보장성 보험료. 그래서 두 금액 합한 210만 원을 일반 보장성 보험료에 입력하면 되겠고요. 한도가 100만 원이니까 한도 고려해서 100만 원 입력해도 뭐 당연 정답 인정될 겁니다. 자, 210만 원을 저는 입력할게요. 일반 보장성 보험료에 2100000. 그 다음에 의료비입니다. 부친 디스크 수술비. 부친이 소득금의 요건 충족 못하지만 의료비는 나이 요건, 소득금의 요건 안 따진다, 그지? 따라서 이 200만 원도 공제받을 수 있고, 자, 부친 자, 부친 나이가 79세였다, 그지? 그래서 65세 이상 의료비 쪽에 입력하는 것이 세부담 최소화일 것입니다. 됐습니다. 입력합니다. 자, 입력할 거고 우리 문구 하나 추가합시다. 좀 당연히 세부담 최소화다, 그지? 세금을 최대한 작게 나오도록 입력해야 될 거고, 따라서 이 배우자의 경우 뭐 일반 쪽에다 입력해도 되겠지만 조금 더 세금 줄이려면 장애인 쪽에다가 65세 이상 쪽에다가 입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65세 이상에다가, 그지? 이런 부분 혼란이 없도록 하려면 문구 하나 추가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요 앞에 2번에 대한 내용 쭉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라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그러한 가정 하나 추가 부탁드립니다. 자, 요 앞에다가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요 앞에다가 예쁘게 쓸게. 요 앞에다 끼워 넣으세요.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요 문구를 요 앞에 좀 끼워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요 붙인 디스크 수술비를 일반 의료비 말고 그러면 의료비 먼저 딱 파악을 다 하고 나서 입력하는 식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 공제되는데 65세 이상 여기다가 입력할 거고, 장남 맹장 수술비 요거 공제되는데 요거는 일반, 배우자 성형 수술비 요거는 된다 안 된다. 자, 잘 파악해야 되겠다. 미용 목적이라면은 성형수술비 공제 안 되는데 치료 목적이랍니다. 치료에 뭔가 필요한 성형수술비라. 그러면은 공제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판단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미용 목적 아니고 치료 목적이다. 그지? 이렇게 또 출제될 수 있을 거야. 자, 치료 목적이고 성형수술비는 공제되는데 일반 쪽에다가 입력한다.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비에 대해서는 일반 쪽에 410만 원, 65세 이상 쪽에다가 200만 원 입력하자. 자, 410만 원, 200만 원. 자, 의료비에 대해서 자, 일반에다가 그지 그 밖의 공제 대상 여기다가 410만 원, 그다음에 65세 여기다가 200만 원 입력한다. 됐습니다. 그다음 교육비입니다. 자, 배우자 대학원 수업료. 대학원은 본인만 된다, 그지? 배우자는 대학원 안 돼. 자, 교육비 장남 고등학교 수업료 되고요. 교복 구입비 6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중고등학교 교복 구입비 1인당 50만 원까지 인정된다, 그지? 그런데 60만 원 썼대. 그러면 60만 원 중에서 50만 원까지만 인정되니까 그러면 220만 원이 아니고 얼마를 210만 원을 입력해야 될 것이다. 됐습니까?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겠다, 그지? 그 다음에 장려 중학교 수업료 180만 원. 여기에는 체험학습비 15만 원 포함되어 있답니다. 체험학습비는 30만 원까지 인정된다, 그지? 15만 원이니까 전부 다 인정되겠네. 그러면 180만 원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중고등학교, 초중고 교육비에 대해서 인별로 입력해야 되잖아, 그지? 한도가 인별로 딱딱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210만 원과 180만 원으로 입력하자라는 것이 결론이다. 됐습니까? 210만 원, 180만 원. 자, 교육비에 대해서 초중고인데, 그지? 요거를 인별로 210만 원과 180만 원. 그지? 좋은 문제 같습니다. 딱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딱딱 물어보고 있는 문제라고 파악되고요. 자, 그다음 신용카드에 대해서 자, 본인 사용분입니다. 전통시장 300만 원, 대중교통 120만 원 입력해야 되겠고, 도서경연 90만 원인데 이것도 주의해야 되겠다, 그지? 총 급여액 7,200만 원이랍니다. 우리 제가 이론 표현할 때도 말씀드렸다, 그지? 자, 요런 규정에 대해서는 도서공연 요런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썼을 때 30%라는 굉장히 높은 공제율이 적용 가능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법 규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 좀 번거롭지만 이런 부분도 좀 기억을 해두자라고 말씀드렸다 이거지. 사실 프로그램이 세법 내용을 전부 다 딱 반영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사람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면 도서 공연에 아무리 열심히 금액 입력해도 그 내용이 일반 신용카드 쪽으로 딱 간주가 되어 가지고 공제 금액이 계산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 정답 금액은 변동이 없겠지만 우리 수업 목적에서는 프로그램에서 설사 그렇게 계산을 해준다 하더라도 입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란에다가 정확하게 입력해야 되는지를 아는지를 테스트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요 내용을, 그럼 정답은 얼마라고요? 요 90만 원을 도서 공연 란에 입력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경우 일반 란에다가 입력해야 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설사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해가지고 세금 금액을 계산 설사 정확하게 해준다 하더라도 입력을 어느 란에다가 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감점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시험을 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좀 구석진 내용이지만 좀 번거롭지만 이어두기로 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별표 쳐주십시오. 또 유사하게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때만 도서 공연을 별도란에 입력해서 30%나 높은 공제를 적용 가능한데 이 사람은 총급여액 7,200만 원이니까 7천만 원 이하 아니니까 요 90만 원은 일반 신용카드란에 입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시겠지요? 자, 입력합니다. 자, 보십시오. 박기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실제 백데이트를 보아도 그지? 7,200만 원이 총 급여액이잖아. 그러므로 프로그램이 딱 그 부분을 알고 있다고. 이 사람은 7,200만 원 총 급여액이므로 신용카드 사용액 쪽에서 요 도서 공연 사용분 30% 공제율 높은 거 적용된 거 여기에다가 아무리 금액 열심히 입력해도 그 내용이 일반 신용카드인 걸로 간주해서 세금이 계산될 거라고. 그런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시험 치는 거니까 요 90만 원을 정확하게 여기 말고 여기다가 그냥 처음부터 제대로 입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감점될 수도 있어. 여기다 입력하면. 그래서 이것도 좀 정확하게 알아두자. 자, 요거 입력합니다. 얼마? 90만 원. 그리고 전통시장 300만 원, 대중교통 120만 원. 됐죠? 이렇게 입력하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입니다. 자, 본인, 모친. 자, 본인의 경우 200만 원, 한국세무사회의 공익재단 지정기부금 단체랍니다. 지정기부금이라 뜻이다, 그지? 모친의 경우 종교단체 기부금 150만 원 냈답니다. 됐죠? 이 두 개 모두 공제 인정될 거다, 그지? 기부금의 경우 소득 금액 요건은 충족해야 되고 나의 요건은 충족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자, 모친의 경우 뭐 나의 요건, 소득 금액 요건 모두 충족하니까 당연히 공제된다 이겁니다. 됐지요? 자, 지정 기부금 쪽에 200만 원. 자, 기부금 보조청 열어서 지정 기부금이면서 종교단체 외다, 그지? 종교단체 외. 종교단체 외의 지정기부금을 종교단체 외당의 기부금이라고 지금 표시하고 있는 모양이야. 그지? 여기다가 금액 200만 원 입력하고 한국세무사회. 그 다음에 모치는 종교단체에다가 했다. 그지? 종교단체 당의 기부금 여기다가 150만 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해당되는 위치에 딱딱 입력되는 거 확인할 수 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내용 작업 끝났고요. 메뉴 닫읍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2번 문제 풀게요. 1월 25일 지급한 기타 소득 내역이다. 기타 소득자 등록을 하고 기타 소득을 입력하세요. 단 필요경비율 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율을 적용하고 그 외 기타 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는 없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올바른 것으로 가정하고 실명으로 처리한다. 됐죠? 자, 기타 소득 지급한 내용이 두 가지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입력합시다. 자, 먼저 작업이 기타 소득자 등록부터 해야 된다. 그지? 자, 코드 번호 102번. 이름이 김나래. 자, 거주자고요. 내국인이고요. 자, 소득 구분 봅시다. 퇴직 후 받은 직무
발명 보상금 요런 거 그지? 직무 발명 보상금을 재직 중에 받으면은 그거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고 퇴직하고 나서 받으면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5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이 과세라고 공부했다. 그지? 그 내용입니다. 자, 기타 소득에 해당하고 직무 발명 뭐 이런 걸로 검색하면 해당되는 코드 번호 65번 검색된다. 그지? 요거 선택해 주시고 내국인이고 자, 주민등록번호 제시되어 있는 거 입력합니다. 자, 입력할게요. 자료 보면서 저도 자, 87 03 02 2025 315 그지? 그지? 87 03 02 2025 315 자, 그다음에 소득자 구분은 주민등록번호 있고 그지?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111번 선택하면 되겠고 자, 실명이다. 그지?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영자도 이제 지금 바로 입력해 버릴게요. 103번 이영자 자, 소득 구분 1 거주 자, 소득 구분은 이거 뭡니까? 원고료랍니다. 일시적 문예 창작 소득이다. 그지? 자, 그 부분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거 맞다. 자, 원고료 뭐 이렇게 검색하고 그래서 일시적 문예 창작 소득은 필요 경비율 몇 프로? 60%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75 원고료 등 요거를 선택하면 아래쪽에 60%가 자동으로 딱 표시될 것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내국인 여부,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입력합니다. 81 0330 20 31253 됐습니까? 81 0330 203123 자, 그 다음에 소득자 구분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111 선택하면 되겠고 실명 선택합시다. 개인이다. 그죠? 이렇게 선택하죠. 됐습니다. 자, 두 사람에 대해서 기타 소득자 등록 끝났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자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이제 지급하는 내용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1월 25일에 지급했다. 그지? 자, 1월 25일. 자, 코드 안에 커서 위치시켜서 F2 버튼 눌러서 먼저 김날에부터 입력할까요? 자, 김날에 불러옵니다. 됐죠? 상단부 내용은 기타 소득 자료 입력, 기타 소득자 등록 메뉴에 있는 내용 그대로 불러와질 것이고 이제 하단부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급일자 적었고 기속연을 뭐 별다른 언급 없으니까 뭐 1월 그대로 놔두면 되겠고 자, 지급 총액 주의해야 되겠네요. 1,000만 원 지급했지만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500만 원 초과하는 500만 원, 그죠?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뺀 그죠? 500만 원만 과세 대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세금 계산해야 되니까 1,000만 원 아니고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뺀 500만 원을 지급 총액에다가 적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 경비에 대해서는 필요 경비율에서 우리 공부한 적 없고 실제 발생한 필요 경비도 언급 없잖아. 그지? 없다라고 했으니까 0원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500만 원에 대해서 20% 곱한 100만 원만큼 소득세 원천 인수되어야 되고 그 금액의 10% 10만 원만큼이 지방소득세 원천 인수됩니다. 라는 내용이 쭉 자동 계산 표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약 내용을 왼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직무 발명 보상금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분류될 때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되는 거 너 혹시 알고 있니? 그거 묻고 싶었나 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영자에 대한 지급 내용 입력할게요. 자, 마찬가지 1월 25일에 지급한 거야. 그지? 이영자 불러옵니다.
자, 이영자에 대해서 상단부 기타 소득자 등록 내용 자동으로 표시될 것이고 이제 하단부만 입력하면 됩니다. 자, 지급일자 귀속년을 그대로 놔두고 자, 지급 총액 얼마? 500만 원 입력합니다. 500만 원 입력하면 500만 원에서 60% 300만 원만큼이 필요 경비로 인정되니까 그지? 그래서 20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고 200만 원 곱하기 20% 40만 원이 소득세 원전 징수된다. 그리고 40만 원이 10% 4만 원이 지방소득세 원천 지수된다라는 것이 자동 표시될 것이고요. 그래서 요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요약돼서 왼쪽에 표시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 지수 내용까지 입력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84회 전산세무 1급 전반부 내용 보았고요. 뒷부분 법인 조정은 다음 강의로 계속 진행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